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관옥 계명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의힘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선대위의 모든 직함을 다 내려놓고요. 그 사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 앞서서도 이와 관련된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선대위원회 아무 직책이 없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와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날 그거 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대표는 옹졸하다 이래요. 오케이, 뭐 저에 대한 뭐 비판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다음 조수진 의원은 후보를 팔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면 후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인지. 그럼 조수진 의원이 속된 말로 사기를 쳤다는 거잖아요. 그 후보 입장에 봤을 때 후보의 의중을 사기를 쳐가지고 만약에 이런 극심한 상황을 만들었으면은 즉시 잘라야죠. 그러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핵관이란 말 참 꽤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있다 없다 실체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과연 누구일까에 대한 여러 추측들도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확실히 한 사람을 지목을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라고 이름까지 얘기를 했는데 물론 장 의원은 본인은 그런 거 아니고 뭐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또 별도로 나오긴 했습니다. 이 상황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국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해서 그런 거지. 사실 내부 갈등은 사실은 저는 이제 그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규모 논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지금 본질적인 이 대표의 문제제기 같아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아마 얘기한 건 좀 이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보단장이 조수진 공보단장이 후보를 팔고 다닌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한 거죠. 어떤 선대위 공식적인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후보를 자꾸 언급하면 안 된다. 그 후보를 언급하는 순간 자꾸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거든요. 아마 그런 언론 얘기를 했는데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다 안 했다를 지금 이준석 대표는 조수진 의원의 진실게임 공방 양상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 관계자 논쟁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저는 방향 타겟팅을 잘못 잡고 있다는, 오히려 이걸 권력 투쟁화 시키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차라리 선대위에 대한 재리모델링, 그다음에 인력 재분배, 그리고 어떤 회의 체계의 정리 이런 것들로 차라리 얘기를 해서 이제 핵관으로, 윤핵관으로 자꾸 지칭되는 걸 얘기를 하면 마치 후보의 측근 그룹을 둘러싼 사람들과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왕당파들, 그 당의 개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갈등으로 이게 국민의 눈에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의 본질에 전혀 접근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본다면은 핵심 관계자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보직이 없는 사람 장제원이 하나입니다. 이른바 권성동 사무총장, 뭐 핵심 관계자잖아요. 그다음에 그럼 뭐 당 직위가 있고, 그다음에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 전략기획 부본부장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명백한 자기 직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핵심 관계자로 지칭한다는 거는 그런 어불성설이 맞고, 그렇다면 이름 직위를 맡지 않았는데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익명의 그늘의 뒤에 숨은 이제 말하자면 핵심 관계자를 얘기하는데 그건 장제원 의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 될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대표직까지, 그러니까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다 내던지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지금 계속적인 공격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언론에 계속 저는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어떤 당의 쇄신, 사실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자기가 당선됐을 때는 보수 정당에 쇄신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오히려 여의도식 정치를 더 사실 이 대표가 대선 국면에서도 국민에게 보여주는 정말 부정적 기능을 좀 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한번 인식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의도식 정치는 과거의 구태 정치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권력 투쟁 그런 것을 비춰지는 거죠.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관옥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보죠. 그러니까 윤핵관은 윤석열 후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윤핵관의 핵심은 의사결정이 선대위 자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윤 후보의 측근들로서 이제 결정이 되고 그것이 이제 하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식 라인에서 뭔가가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보 측근들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파행이고 선대위 총괄 그 아래 상임 여기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이게 터지게 된 배경은 사실은 회의 때 지금 조수진 단장이죠. 선임 이 상임위원장보다는 사실상 상당히 낮은 이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본다면. 근데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후보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후보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 학력 관련해 가지고 뭐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에서 뭐 교수들 출신의 어떤 의원들이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왜 당이 안 도와주냐? 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사실상 조수진 의원을 통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당 대표 입장, 선임 상임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패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의사 결정이 사실상 선대위 자체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측근들 몇 명하고 후보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방만한 건 방만한 거지만 작동 자체가 소수 측근 그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윤핵관이라는 말을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제거하느냐, 뭐 정상화시키느냐의 모든 사실은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윤 후보입니다. 네. 윤 후보가 의사결정을 선대위 자체 속에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윤핵관은 사라지는 것이고 계속해서 측근들과 소수 측근들과 얘기를 해서 결정해가지고 하다를 하게 되면 그들은 살아남는 거죠. 예. 네, 윤 후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일단 윤 후보는 강한 그립을 잡아달라라면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선대위 혼란 수습을 맡긴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전망하시는지. 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지금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나머지 선대위를 내려놨으면은 일단 저는 이 대표가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니까 예. 그럼 밖에서 정중동의 시간을 가는 게 좀 맞다 보이고요. 저는 김 교수님 말에 일부 동의하는 그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에요. 윤 후보가 이 문제에 직접 나서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일종의 지금 이런 갈등이 계속 지속된다면 가장 손해를 볼 사람은 윤 후보입니다. 네. 본인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온 사람이지 본인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대선 후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김종인 위원장에게 뭐 강한 그립을 주고 맡겨주고 회의체를 쇄신해서 뭐 일일 점검회의를 열고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뭐 좀 조금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본인이 딱 의사결정을 잡고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려면은 모든 전권을 부여한다. 그다음에 나는 외부 일정만 돌 테니까 하겠다라고 선을 그어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부터 우리 당의 핵심 관계자는 없다. 오직 김종인 위원장 체제로 돌아간다고 딱 선언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나서서 어떤 식의 정치력을 보여서 내부 갈등을 정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계속 끊임없이 사실 사안별로 돌출될 수도 잠복기에 또 들어가는 게 결국 울산 해동 2주 만에 결국 또 불거진 거 아닙니까? 예. 반창고 붙인 미봉책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윤 후보가 저렇게 사실 남의 얘기 하듯 하면 안 되고 이 문제는 이제 7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식으로 선언적인 메시지를 줘야 저는 그것이 뭐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뭐 이른바 측근 그룹이든 아니면 선대에 참여한 사람들이든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영이 쓰지 그렇지 않고 김종인 위원장에 그냥 그 강한 그립을 드렸습니다라는 정도의 말로는 사실 이게 근원적인 수습책은 되기 어렵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앞서서 울산 해동을 하게끔 만들었던 그 갈등의 씨앗 중에 하나가 또 윤핵관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보름여 만에 다시 또 윤핵관이 이번 이준석 대표의 이 사퇴 논란까지 불러왔는데 그러면 심각성을 윤석열 후보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선긋기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윤핵관은 없다. 그렇죠. 아니면 뭐 이런 얘기들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해석의 차이 혹은 접근 방법의 차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나를 옹이하는 측근 그룹이 있을지 몰라도 내 뜻을 왜곡해서 전달하거나 혹은 선대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조금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럼 뭐 후보와 담판을 하든가 자기가 대표인데 그런 게 아니라 뭐 마치 이제 어떤 뭐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가지고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식의 이런 전술들은 저는 본질적인 게 안 되니까 그럼 예. 후보가 결단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는 대선 때까지 이 윤핵관은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근원은 인식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가 자기 정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뭐 이 미봉책으로 울산 술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모셔오긴 했지만 사실 그 안에 깔려 있는 내가 후보인데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준석 대표나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 우리의 기조 이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런 속에서 후보는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김종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이런 상호 불신이 계속해서 윤핵관을 만들고 유지시키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든 뭐 하든 계속해서 이원화돼 가지고 뭐 작동을 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비서실과 이 선대위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도 후보한테 임명권자 후보한테 상의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완전히 뭐 거의 정당사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예. 이건 상호 불신이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진짜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어떤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하지 않는 한은 이 미봉책으로는 이제 건너가기 어렵게 돼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선대위 내용으로 리스크를 줄여야만 하는 윤석열 후보. 어제 또 한 번 실언 논란이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일단 내용을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네,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 선대위 관계자들의 수습이 있었지만 논란의 불길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경력이 짧아서일까요? 의도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다라는 해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인식의 문제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실언은 분명합니다. 왜냐,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오해다, 와전이다, 내 의도가 다르게 전달됐다 얘기하는데 이런 패턴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건 좀 아까 후보가 뭔가 이게 인식의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최소한 어떤 준비가 좀 준비를 좀 덜 하고 자꾸 어떤 행사라든가 본인의 어떤 그런 메시지, 정책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죠. 사실은 저는 이런 이야기는 어쨌든 이거는 사실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실제 학력과 상관없이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어떤 그 인류사의 물줄기를 바꾸거나 세계사를 바꾼 사람들은 대부분 사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일반화를 시킨 건 일반화의 오류에 불과한 거고 저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좀 그래요. 정치는 말의 예술입니다. 결국 말로써 국민을 설득하고 자기의 말이 국민에게 어떻게 신뢰 있게 전달되느냐가 승패 여부를 가늠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더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유를 쓰려면은 정말 정제된 비유를 써야 됩니다. 비유법이 위험한 거는 잘못 전달되면 그게 굉장한 오해와 일파만파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비유법이 신중하게 사용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저렇게 취지가 걸맞는 말을 하려면 저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당내 갈등이 본인의 어떤 저런 준비성을 조금 덜 하는지 모르겠지만 후보 비서실서부터 메시지팀, 정무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준비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실언들이 또 두세 번 더 반복된다면 저는 말하자면은 국민들이 저거 주소 담긴 주소 놨는데 저건 진짜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 자꾸 반복되면 그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지점이라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인 1망원이 다시 재현됐다. 지금 재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당내외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후보가 약간 패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도 들어요. 근데 네. 저는 이게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얘기입니다. 가난하고 배운 게 없으면 자유를 모른다. 이거는 돈과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그러면 저소득, 저학력의 시민들은 사실상 이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모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명백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굉장히 용서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외국에서 수입한 잘못된 이념, 잘못됐다는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수입한 이념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근본적으로 지금 윤 후보의 문제인지 이것이 계속해서
선거일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제기까지 하게끔 하는 이런 언사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굉장히 참담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의 대외 행보 과정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것에 두 분 다 인식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지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관리를 하고 그 후보의 말 한마디 주는 것들이 의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논란이 되는 부분들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윤석열 후보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후보가 조금 정치 10개월 정도밖에 이제 입문한 지 안 돼서 그럼 조금 일천하다 그러면은 그걸 보완해 주는 것들을 선대위하고 후보 측근 그룹들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70여일 남은 대선에서 이거는 삐끗하면 벼랑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실수는 대선 6개월이 남았을 때의 실수랑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의 실수는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야구하다 보면은 8, 9회 말에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실수하면 그게 되돌릴 수 없듯이 네. 지금 이 시점에는 정말 남은 실수, 그러니까 득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실점을 최소화할 것인가의 전략을 맞춰야 된다면 후보의 메시지 관리, 특히나 말에 후보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성 자체가 조금 솔직하게 화법에 접근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장점으로 살리려면 예. 조금 더 보완해서 충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건데 저걸 그대로 윤 후보의 스타일이라고 자꾸만 놔둬버리면은 저게 나중에 정말 2, 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서 말실수 같은 경우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들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여러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 오간 말들이 갈 길이 멀고 그렇기 때문에 업어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이낙연 전 대표가 고생이 많다,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가는 말 자체 그리고 분위기 자체는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활용점정의 마지막이라는 인식이 꽤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상대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분열상을 보이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시 이제 재결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오히려 상승 효과를 더 크게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대위 출범하고 지금 51일 만에 이낙연 전 후보와 만난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지역 중에 하나가 호남인데 민주당 측에서도 호남에서 60대 초반뿐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한 70% 넘어가야지 사실상 이렇게 동력을 받으면서 경쟁을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이낙연 후보의 어떤 지지가 굉장히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이렇게까지 같이 이제 하는 장면이 벌어진다 그러면 호남 지지 세력이 상당히 결합되는 이런 장면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런 어떤 호남의 통합된 민심은 사실상 수도권으로 직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지지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만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남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 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라도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들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선대위에 본격적으로 합류를 하게 됐는데 글쎄요, 등판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국명 전환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낙연 대표가 저는 합류하리라고 봤는데 전 아마 시기를 고심했을 것 같아요.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본인이 왔을 때 뭔가 유의미한 지지율 반등이 있어야 본인의 역할과 존재감도 인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그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인데,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두 번의 반등기를 올려다가 지금 대장동 의혹에 자꾸 지금 지난번 한번 상승 기류에도 한번 그 유한기 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은 다시 또 보합세에 들어갈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의 시점에서 가져야 이재명 후보의 상승에 좀 도움이 되겠다는 아마 그런 전략적인 판단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새해 국면으로 가버리면은 이낙연 후보의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도대체 두 달이 지나도록 뭘 하느냐. 그러니까 네. 오늘 보니까 51일 만인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넘기기 전에 이 문제를 풀겠다는 본인의 의지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시기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상승 효과는 낼 거라고 보여지고 또 어쨌든 저는 이낙연 대표가 갖고 있는 국무총리의
그런 장점, 그다음에 국정 어젠다를 낼 수 있는 약간 큰 그림 이런 것들은 전략적인 지점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내부에는 사실 빅 스피커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좀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아마 그런 순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저렇게 내용을 겪고 있을 때 예. 민주당은 저렇게 확실한 원팀으로 가는 모습들은 아무래도 국민들 눈에 좀 차별적으로 비춰질 수 있겠죠.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를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해왔고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진 못했습니다만 워킹그룹에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뭐 공식적인 충돌은 피했다라는 평가들은 나오지만 당정청의 반대 목소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논의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후보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공시지가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재검토하는 거, 이게 현실화시키는 속도를 좀 줄이겠다는 얘기인 것이고 보유세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이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양도세,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해서는 지금 이 중과를 유예를 1년간 해서 사실상 공급을 늘려가지고 가격을 이제 하락시키는 그런 이 정책을 좀 모색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완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집권하고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하나의 어떤 또 차별하다. 또는 뭐 당정 간의 어떤 갈등이다. 이런 걸로 비화될 필요성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차단을 했고 특위 같은 걸 구성해가지고 잘 이제 정책 검토를 하게 되면 더 이제 완성도 높은 이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오늘 지금 막 윤 후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주택자 양도세를 2년 유예, 1년을 더 이제 추가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또 다른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이렇게 되면 또 양산하게 되는 상황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2년이란 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 사이에 마구 사들여가지고 또 팔고 하는 이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뭐 세 완화까지 다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또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저는 지금 윤 후보의 어떤 주장과는 연결이 돼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최평론가께서도 저는 이제 이제 워킹그룹 하는 거는 속도가 호흡 조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쭉 진행되어 왔지만 사실은 조세제도라는 거는 그 정부의 철학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정책 유불리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바꿀 수 있는 사안 아니거든요. 부동산 입법 그 삼법 하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코너에 몰렸어도 사실은 그것이 조세정에 부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밀어붙인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실 좀 입법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차적 과정들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주로 이제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장 하다 보니까 이런 의회 과정들에 대한 조금 이해도가 떨어진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워킹그룹 가지고 1, 2개월 하다가 2월 아마 정기국회 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화 대선 직전에 시도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예. 오늘 저희 정치권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개명대 교수 그리고 최주영 시사평론가 고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